제2부 장강의 영웅들 제8권 불타는 중원 제18장 이총. 그날 하룻밤 사이에 임치성에는 참으로 많은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최저의 저택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빨려들듯 대문 안으로 들어간 재영공은 여느 때와 달리 무척 격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대는 고무구와 폭연의 모반을 알고 있는가? 이 물음은 사실 여부를 알고자 하는 궁금증의 반론은 아니었다. 재영공은 그들의 반역을 굳게 믿고 있었다. 모든 정황이 그러했다. 동문에서 이미 그는 고무구의 수하 병사들로부터 심한 몰매를 맞았다. 북문에서도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성문의 경계가 그러하다면 공궁의 상황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가 최저에게 추궁하듯 물음을 던진 것은 다름이 아니었다. 그대는 이번 사태를 진압할 수 있는가? 최저가 어찌 그 물음의 뜻을 모를 리 있겠는가? 이 모든 게 자신이 만들어낸 각본이 아니던가? 그렇지 않아도 신은 이제나 저제나 주공께서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겠지. 준비할 것도 없었다. 어차피 고무구와 폭연은 무방비 상태로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재영공의 명령 한마디였다. 하명만 내리신다면. 그런데 한 가지. 재영공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있었다. 다름 아닌 안약의 행동이었다. 그는 누가 생각해도 고무구 계열의 사람이다. 고무구가 모반을 일으킨 만큼 당연히 그 가신인 안약은 재영공을 체포했어야 했다. 그런데 북문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보아 안약은 전혀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어찌 된 일인가? 최저로서도 안약의 일만큼은 실수였다. 아니 실수라기보다 천운이었다. 재영공의 임치 귀환은 자신이 계산한 것보다 하루 앞당겨서였다. 모든 일이 틀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안약이 재영공의 횃불을 보았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았더라면 모든 상황은 고무구에게로 보고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쯤 재영공과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고무구일 것이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었다. 최저는 재빨리 대답했다. 신이 알기로 안약은 공실에 대한 충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시 일문에 속해 있긴 하나 그가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주공입니다. 그러기에 고무구도 안약에게만은 자신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약이 그런가? 그렇다면 안약의 모든 행동을 납득할 수 있다. 재영공은 최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안약뿐이 아니고 고무구의 수하에는 주공을 따르려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주공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공께 달려올 것입니다. 최저는 재영공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있었다. 좋다. 나는 여기 앉아 그대의 솜씨를 지켜보았다. 마침내 고대하던 말이 떨어졌다. 최저가 역사의 전면으로 나서는 순간이었다. 최저의 행동은 신속했다. 그는 먼저 재영공의 시자들을 대청으로 불러 모았다. 주공의 명이다. 그대는 경극의 집으로 달려가 가병을 이끌고 이곳으로 오라 이르라. 그대는 공자견의 집으로. 공자기에게 주공을 호위하라 전하라. 최저의 지시에 따라 시자들은 공족들의 집을 향해 뛰어갔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안약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었다. 가장 어려운 일이자 이번 일에 성사 여부가 달린 일이기도 했다. 가제를 불렀다. 안약 대부를 불러오라. 아니, 내가 밖으로 나가겠다. 최저는 친히 대문 밖으로 나갔다. 역시 그때까지도 안약은 그곳에 대기하고 있었다. 잠깐 봅시다. 무슨 일입니까? 주공께서는 안전하시겠지요? 최저는 안약이라는 사내의 성품을 잘 안다. 얄팍한 술수로는 그를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안약 같은 성품에도 약점은 있다. 충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단도직 입으로 말했다. 길게 설명할 틈이 없소. 주공께서는 고무구와 폭연을 토벌하시게 되었소. 주공께서는 그대의 힘을 원하고 계시오. 안약은 놀랐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고씨와 포씨의 토벌일 줄이야.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오. 착오는 없소. 경위야 어찌됐든 주공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소. 주공은 주공을 따르는 신하를 갖고 싶어 하오. 그대가 고씨와의 정의를 생각해 그쪽으로 가도 상관없소.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그대를 주공의 적으로 간주하겠소. 참, 그대는 아시오? 주공께서는 그대를 상당히 신임하고 있소. 그것만 알아두시오. 최저의 부러지는 듯한 말에 안약은 입술을 축였다. 주공을 만나 뵙고 싶소. 아니, 지금은 주공을 뵐 수 없소. 그대는 그냥 선택만 하면 돼요. 주공이요, 아니면 고무구요. 나보고 고무구를 치라는 말씀이요? 역시 그대는 머리가 비상하구려. 그럼 그대의 활약을 기대하겠소. 최저는 말을 마치자 대문 안으로 사라졌다. 안약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쳤다. 남과건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안약은 그제야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왔다. 대략 사태의 추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최저가 주공을 등에 업고 일을 벌인 것 같소. 일이라니요? 박혁. 박혁은 주사위 노름이다. 당시 임치성 귀족들 사이에 유행하는 도박의 일종이다. 남과건은 안약의 말을 금방 알아들었다. 정변이란 말씀입니까? 그런 모양이요. 최저 따위가 어찌 감히? 능히 그럴 만한 사람이지요. 어쨌거나 그대와 나 어느 쪽이든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소. 겉으로는 남과건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이었다. 안약 선택하라. 고무구냐? 주공이냐? 어려운 일이었다. 고무구는 안씨 일족의 은인이나 마찬가지다. 죄상이 뚜렷하다면 일은 간단하다. 그러나 고무구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고씨 일족에게 창을 겨누는 일은 자신의 은인을 배신하는 일이 된다. 평생은 신의로 지내온 안약으로서는 못할 짓이었다. 반면 재영공은 군주다. 제나라 공실의 주인이자 국록을 먹고 있는 안약의 주인인 것이다. 신하로서 임금의 명을 받들지 않으면 그것으로 곧 불충을 저지르는 것이요 역신이 되는 것이다. 미묘함에 빠졌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안약의 머릿속에는 무수한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져갔다. 그때 남과건이 묘한 말을 중얼거렸다. 때론 권력 자체가 큰 죄가 될 수도 있군요. 그렇구나. 안약의 뇌리로 번갯불이 스쳐갔다. 이번 사태의 핵심이었다. 죄가 없더라도 권력을 가진 그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죄일 수 있었다. 여기에 정의 따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력 대 권력의 싸움에서는 이긴 자가 정이다. 이것이 난세의 논리다. 고무구에게는 죄가 없다. 그것은 누구보다 안약이 잘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재영공은 고무구를 토벌하려 하고 있다. 고무구가 지니고 있는 힘. 그것이 재영공에게는 죄목일 것이었다. 이런 면에서 최저라는 사내는 난세의 논리를 무섭도록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자였다. 최저의 시대가 오고 있음인가? 안약은 고개를 쳐들어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았다. 만월에 가까운 달은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달을 바라보고 있자니 슬픈 마음이 일었다. 대부께서는 어찌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부를 따르겠습니다. 남과건은 안약의 선택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이 또한 난세의 논리인가? 안약은 웃었다. 보일 듯 말 듯 웃었다. 이윽고 남과건을 돌아다보며 입을 열었다. 나는 지금 곧 고무구의 집으로 가겠소. 그대는 북문으로 돌아가 경비를 맡아주시오. 남과건의 표정이 바뀌었다. 대부께서는 고씨 편에 가담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들리셨소? 아니, 나는 고무구를 설득할 작정이외다. 남과건은 또 놀랐다. 설득이라니요? 최저는 이번 사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오. 그것이 바로 주공이 바라는 바일 테니까 말이오. 자칫 잘못하면 타국에 나가 있는 국자가 돌아와 오히려 최저를 토벌할 것이오. 그렇게 되면 나라는 더욱 어지러워지겠지요. 나는 그것을 바라지 않소. 그러나 만일 고무구가 사라져만 준다면 사태는 오늘 밤 안으로 완전히 끝이 납니다. 적어도 임치성 내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되지요. 최저가 나를 끌어들인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소? 무슨 말인지? 그러나 안약은 언제까지고 남과건을 붙잡고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럼 나는 가오. 수레에 올라타고 친히 채찍을 휘둘렀다. 단신으로 고무구의 집으로 향하는 안약으로서는 또 하나의 모험을 감행하는 셈이었다.
정으로 치면 고무구였다. 그러나 충으로 치면 재영공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최저는 이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안약은 둘 모두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고무구도 살리고 주공에 대한 충도 지키고 집 안으로 들어갈 필요까지도 없었다. 안약은 뜰에서 고무구와 마주섰다. 달빛을 뒤집어 쓴 두 사람의 얼굴은 전에 없이 창백했다. 내가 모반을 일으켰단 말이오. 고무구는 어이가 없음인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적어도 주공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안약은 오히려 차분했다. 그것을 고무구는 잘못 알았다. 그대는 주공을 버리고 나에게로 온 것이오. 아닙니다. 주공의 명을 받고 경을 토벌하러 왔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대는 혼자 오지 않았는가? 분명히 혼자 왔습니다. 하지만 토벌군의 자격으로 온 것 또한 틀림없습니다. 그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경께서 아무 죄가 없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께서는 주공의 적이 되셨습니다. 군사를 일으켜 싸우든가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항복하시든가를 빨리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고무구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항복하면 살 수 있는가? 안약의 대답은 간단했다. 살 수 없습니다. 어째서? 경에게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죄가 있긴 있습니다. 경이 이 나라에 존재해 있다는 것 자체가 주공에게는 죄입니다. 만일 내가 여기서 그대를 뵌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경은 정말로 주공에게 모반을 일으킨 것이 되고 맙니다. 나는 지금까지 진실된 마음으로 주공을 섬겨왔소. 이 점은 누구보다도 그대가 잘 알고 있을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공에게 창을 겨누고 싶지 않소. 그럼에도 나의 결백을 밝힐 기회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자결로서 나의 깨끗함을 호소하는 수밖에 없소. 고무구의 말에 안약은 다가서며 낮게 속삭였다. 다른 나라로 망명하십시오. 고무구의 눈이 안약의 얼굴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달아나면 나는 내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오. 나는 반역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싶지 않소. 그렇지 않습니다. 주공께서는 경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은 경께서 지니고 있는 권력이요, 집안의 크기입니다. 만일 경께서 타국으로 나가시면 주공은 그것으로 족하실 것입니다. 후일 결백이 밝혀지면 고씨 가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대는 망명을 권유하러 나에게로 온 것인가? 그렇습니다. 내가 달아난 것을 알면 그대는 처벌을 받을 터인데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부터 나가서 군사를 모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먼동이 틀 무렵 저는 이곳을 들이치겠습니다. 그 사이 경께서는 멋지게 이곳에서 퇴각하시는 겁니다. 고무구는 그제야 안약이 자신을 위해 일부러 달려왔음을 확실히 깨닫고는 눈시울을 붉혔다. 고맙소. 별 말씀을. 성을 빠져나갈 때는 북문을 통과하십시오. 남과건이 지키고 있을 겁니다만 제 이름을 말하면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나 강건하시기를.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 절을 올렸다. 이것이 안약이 고무구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최저를 총지휘관으로 한 재영공의 친히 되는 공공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선봉에는 성맹자의 정부이자 국좌에 의해 실각한 경극이 섰다. 공궁의 경비 책임자는 폭연이었다. 그러나 폭연은 국문에 나와 있지 않았다. 아직 재영공의 귀환과 최저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뜻이다. 경극은 마음 놓고 국문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 돌격했다. 경비 병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선두에 서서 달려오는 경극의 앞을 가로막았다. 누구냐? 여장을 하고 궁으로 들어가다 발각된 후로 경극은 폭연에게 원한이 컸다. 그는 가능한 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야 폭연의 모반이 사실이 되기 때문이었다. 모반자놈들 죽여라. 경극을 따르던 병사들이 일제히 창과 칼을 겨누고 경비 병사들을 향해 덮쳐갔다. 한밤중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뒤이어 밀려오는 경극의 병사들에 의해 수비 병사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폭연을 잡아오너라.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경국은 발소리를 드높이며 내궁을 향해 달려갔다. 성맹자가 뛰어나오며 경국을 맞이했다. 무사하셨습니까? 국모라는 신분도 있고 성맹자는 감격하며 두 팔을 벌린 경국의 품 안으로 새처럼 뛰어들었다. 공궁탈환. 경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최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로써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최저와 안약은 재영공을 호위하여 공궁으로 들어갔다. 비상령을 선포하고 모든 대부들의 입조를 명했다. 고무구와 폭연이 국좌의 사주를 받아 모반을 일으켰소. 최저의 이러한 외침에 신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한밤중에 조당에 불려나온 까닭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어수선한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최저는 조당 안에 진압군 사령부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토벌 작전을 지시하기 시작했다. 대부 안약은 군사를 이끌고 고무구 일당을 체포하시오. 안약은 조당을 나왔다. 최조가 따라붙으며 물었다. 정말로 고무구의 집을 들이칠 작정이십니까? 그렇소. 하지만 염려 마시오. 싸움이 벌어지는 일은 없을 테니. 안약은 군사들을 점검한다는 명목하에 시간을 끌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고무구의 저택을 덮쳤다. 저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티끌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다. 텅 빈 집. 고무구는 북문을 통해 임치성을 빠져나가 거나라로 망명한 것이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안약을 보고 최저는 그러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눈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수고했소. 그는 자신이 쉽게 공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안약의 활약 덕분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그들은 고무구가 이끄는 군대와 궁 밖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날이 완전히 밝았을 때 폭연이 조정에 끌려 들어왔다. 뒤늦게 최저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성 밖으로 탈출하려 했으나 경국의 수하들에게 체포된 것이었다. 폭연은 자신의 억울함을 신료들에게 호소하려 했다. 그러나 신료들은 이미 그에 대해 싸늘한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특히 경국은 잡아 죽일 듯 폭연을 몰아붙였다. 참수에 처해야 합니다. 안약만이 폭연을 위해 변호했다. 굳이 죽일 것까지는 없습니다. 재영공은 새삼스레 안약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어쩐지 신뢰가 가는 사내. 하룻밤 사이에 안약이라는 인물을 완전히 파악했다는 듯한 눈길이었다. 월하라. 월이란 발목 혹은 발뒤꿈치의 힘줄을 자르는 형벌로 빈형이라고도 한다. 이로써 포숙 이래 명문가를 유지해오던 포씨 집안은 하룻밤 사이에 죄인의 집안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얼마 후 재영공은 명신의 집안을 끊어지게 할 수 없다 하여 노나라에 가 살고 있는 폭연의 동생 포국을 불러와 포씨 일족의 당주로 삼았다. 그러나 고무구의 망명으로 모든 사태가 완결된 것은 아니었다. 최저에 의해 실각하고 거나라로 망명한 고무구의 영지는 원래 노라는 읍이었다. 근처로 제수가 흐르고 동쪽으로는 화주부산이 솟아있는 곳이다. 지금의 산동성 장청현 동남쪽 일대다. 이때 고구무의 장자 고약은 노읍에 머무르며 영지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 고무구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는 영지의 군사를 모아 반기를 들고 임치성을 향해 돌격했다. 이에 대해 재영공은 즉시 진압군을 편성했다. 최저를 대장으로 삼고 경극을 부장으로 삼아 노읍으로 출전시켰다. 최저는 바람처럼 군대를 몰아 눈 깜짝할 사이에 노읍을 포위했다. 위기에 처한 고약은 재빨리 사자를 보내 그때까지도 정나라 땅에 머물고 있는 국좌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국좌가 임치성의 정변을 안 것은 그때였다. 진나라를 비롯한 여러 연합군과 정나라 군대를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국내 사정을 듣지 못했던 것이다. 최저가? 국좌는 눈꼬리를 험악하게 치켜떴다. 20여 년 전 이미 최저의 교활함을 알아채고 추방한 바 있는 국좌였다. 그는 대뜸 직감했다. 복수로군. 그 무렵 국좌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최저 따위에게 밀릴 자신이 아니라고 자부했다. 그는 연합군의 여러 제후들에게 국내 사정을 얘기하고 철수의 허가를 받았다. 노읍으로 국좌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는 추리고 추린 정예병이었다.
움직임도 신속했고 사기도 드높았다. 패하면 돌아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도 한몫 작용했다. 국좌가 이끄는 군대는 다짜고짜 노읍을 포위하고 있는 최저의 군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최저로서는 허를 찔린 셈이 되고 말았다. 이 싸움에서 최저군은 대패했다. 최저는 허둥지둥 임치성으로 퇴각했고 부장 경국은 국좌의 병차대에 맞서다가 수레바퀴에 짓밟혀 전사하고 말았다. 첫 싸움의 승리를 거둔 국좌는 이어 곡당에다 지휘부를 세우고 재영공에게 사자를 보내 최저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임치성을 쑥대밭으로 만들겠소. 다급해진 것은 재영공이었다. 전력상으로 보아 임치성의 군대로는 도저히 국좌의 군대를 깨뜨릴 수 없었다. 초조한 것은 최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안약을 찾아가 사태 해결을 의논했다. 안약은 최저를 정면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소이다. 무엇이요? 국자와 화해하는 것이요. 화해? 그렇소. 지난 모든 일을 불문에 붙이고 국자를 귀환시켜 예전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요. 안약의 말을 듣는 동안 최저의 머릿속은 바쁘게 움직였다. 계책 하나가 섬광처럼 떠오르는 순간 최저의 입은 벙긋 벌어졌다. 좋은 생각이요. 과연 그대는 현명하오. 안약의 중재로 최저와 국좌 간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맹약은 서관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어색한 표정을 감추고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임치성으로 귀환했다. 그러나 임치성 안에 또 하나의 끔찍한 음모가 마련되어 있을 줄을 어찌 국좌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그는 자신이 죽인 경극이 재영공의 생모 성맹자의 정부인 것을 깜빡 잊었다. 성맹자는 경극이 죽었다는 소식에 광란의 몸짓으로 울부짖었다. 국좌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이러한 중에 최저가 은밀히 방문하여 속삭였다. 내일 국자와 함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오겠습니다. 성맹자는 최저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다음 날이었다. 최저와 국좌는 귀환 인사 겸 조문을 나와 성맹자의 처소로 향했다. 내궁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을 때였다. 벼란간 문 뒤에서 사구 소속의 관원인 화면이라는 자가 나타나더니 국좌를 향해 외쳤다. 경극을 죽인 죄목으로 경의 목을 베는 바이오. 국좌가 최저를 돌아보며 뭐라 외치려는데 그보다 한 발 앞서 화면이 휘두른 창날이 국좌의 목을 세차게 후려쳤다. 제 나라의 또 다른 시대가 도래함을 알리는 죽음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BC 573년 재영공 9년 1월 29일에 제나라에서 발생한 것으로 진나라에서는 난서 순원에 의해 진여공이 살해되고 진도공이 즉위한 바로 그 무렵의 일이었다. 진도공은 비록 14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지만 사려가 깊고 영명했으며 군주로서의 권위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진여공이 어지럽혀 놓았던 공실과 조정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 정치를 단행했다. 춘추자 시전은 이때 진도공이 조정 신료들에게 내린 지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부역을 면제하고 모든 채무를 탕감하라. 호라비와 과부의 생계를 보장하라. 초야에 묻혀있는 인재를 등용하라. 가난한 자를 돕고 재난에 시달리는 자들을 구원하라. 관료의 무도한 짓을 금하며 부세를 가볍게 하라. 죄인을 관대히 처분하라. 근검절약하여 기구와 재용을 아껴라. 농사철에 사람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개혁 의지가 얼마만큼 시행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상당 부분 실행에 옮겨졌음이 분명하다. 진도공 즉위 후 진나라는 다시 옛 패자국으로서의 권위와 영광을 되찾았다는 평가들을 사서마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도공은 능력 위주의 인사정책에 뛰어난 군주로도 유명하다. 그가 특별히 인재 등용에 신경을 쓰게 된 동기로 이런 일화가 전해온다. 당시 중군이 벼슬에 있던 기에는 나이가 70이 넘었다. 그는 늙었음을 고하고 벼슬에서 물러날 뜻을 아뢰었다. 진도공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의 자리를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꼬? 기에가 대답했다. 해호 해장의 아들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진도공에겐 의외의 대답이었다. 해오라면 그대의 원수가 아니오? 그대는 어찌하여 자기 원수를 천거하는 것이오? 주공께선 신에게 적임자를 물으셨을 뿐 신의 원수를 묻진 않으셨습니다. 이에 진도공은 해오에게 중군이 벼슬을 내려주었다. 그런데 해오는 취임하기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진도공은 다시 기호를 불러 물었다. 해요가 죽었으니 다른 사람을 천거해 주시오. 기호가 적임자입니다. 그 대답 또한 의외였다. 기호는 그대의 아들이 아니오. 그러자 기회는 전과 다름없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주공께서는 중군위의 적임자를 물으셨을 뿐 신의 자식에 대해 묻진 않으셨습니다. 기호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였고 공부를 좋아하고 노는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성격이 온화하고 사람을 공경하며 정직하고 방종하지 않아서 그는 군의의 직책을 충분히 수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진도공은 기호를 중군위에 삼았는데 과연 기호는 중군위의 직책을 훌륭히 수행해냈다. 그 뒤로 진도공은 사람을 등용함에 가문을 따지지 않고 그 인물의 능력을 중심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진도공은 공실과 조정을 어지럽혔던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서동 일파인 이양호와 청불퇴를 잡아들여 처벌했다. 너희들은 군주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했다. 그 죄는 참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고는 이양호와 청불퇴를 조문 밖으로 끌어내 목을 베는 한편 그 일족을 모두 나라 밖으로 추방했다. 이어 진여공을 독살한 정화를 잡아들여 서리빨 같은 호령을 내렸다. 군주를 죽인 자를 살려두면 무엇으로써 후세를 경계하겠는가? 저자의 목을 베어라. 정활은 참수되어 시장거리에 그 목이 걸렸다. 정활의 처형에 혼비백산한 사람이 있었다. 실제 정활을 뒤에서 조종해온 중군 원수 난서였다. 난서는 불안하고 가슴이 떨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 같지 않았고 등청하여 이를 보아도 이를 보는 것 같지가 않았다. 진도공을 대할 때마다 언제 불호령이 떨어질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날이 갈수록 난서는 초췌해졌다. 마침내 난서는 불안과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모든 벼슬을 내놓았다. 신은 늙어 쓸모가 없습니다. 새로운 인물로서 주공을 보필케 하십시오. 진도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림으로써 난서의 사직을 수리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신임 중군 원수가 발표되었다. 한궐을 재상 겸 중군 원수로 삼노라. 조순의 사동으로 출발한 한궐, 지혜롭되 지혜를 드러내지 않고 위기에 처해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한궐. 그는 마침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진나라 제1의 권좌에 오른 것이었다. 일찍이 조순이 진나라와 하곡에서 전투를 벌일 때의 일이었다. 행군 도중 조순의 병차를 모는 어자가 물통 가져오는 일을 잊어 뒤늦게 물통을 갖고 대열 사이를 달린 적이 있었다. 그때 한궐은 조순에 의해 처음으로 사마라는 직책을 부여받았는데 그 어자의 행동을 보고는 잡아다 목 베고 조순의 병차를 부숴버렸다. 이 일로 모든 사람들은 한궐이 참수형을 당할 것으로 짐작했다. 그러나 조순은 예상 밖으로 한궐을 불러 칭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다음 날 진나라 정권을 잡을 자는 한궐일 것이다. 한신은 장차 번성할 것이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조순의 예언은 맞아떨어졌다. 한궐에게 있어서 조씨 일족은 둘도 없는 은인이었다. 더욱이 조씨 일족이 도안가에 의해 멸족당하고 조정에서 퇴출된 이후로는 그 원통함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 한궐은 중군 원수직에 오르자 진도공에게 그 일부터 청원을 했다. 조씨 일무는 조세 이래로 대대로 나라에 큰 공훈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마침내 멸족당하는 큰 화를 입고야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신료와 백성들은 그 일을 원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이 도우사 다행히 조씨의 1.혈육인 조무가 살아있습니다. 주공께서는 공 있는 자에겐 상을 주시고 죄 있는 자에겐 벌을 내리셨습니다. 청하건대 조씨의 억울한 원정을 살펴주십시오. 진도공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물었다. 조씨 일문의 일은 나도 선친으로부터 들은 바 있소. 당시 조삭의 1.혈육도 죽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아니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당시 도안가는 조삭의 유복자인 조무를 죽이려고 갖은 짓을 다했습니다만 조순의 문객인 공손저구와 정영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때 도안가가 죽인 아이는 조무가 아니라 정령의 아들입니다. 조무는 지금 어디 있소? 정령이 우산으로 데리고 가 몰래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쯤 아마 12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진도공은 감동에 젖어 눈물을 글썽거렸다. 악은 선을 멸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무의 일을 듣고 보니 과연 그러하도다. 나는 조무를 꼭 보고 싶소. 원수는 과인을 위해 그를 찾아올 수 있겠소. 물론입니다. 하오나 지금 궁중에는 아직 도안가가 머물고 있습니다. 주공께선 당분간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알겠소. 염려하지 마시오. 그날 저녁 한궐은 미복 차림으로 도성을 나와 조무와 정령을 데리러 우산으로 달려갔다. 이윽고 우산에 당도해 보니 과연 조무는 훌륭한 소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한궐은 감격했다. 한궐, 조무, 정령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제 모든 시련은 끝났소. 한궐은 두 사람을 수레에 태우고 도성인 신강으로 돌아왔다. 정령은 거리를 둘러보았다. 성은 옛 성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런 만큼 그의 감회는 더욱 새로웠다. 자신도 모르게 조무의 손을 움켜잡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한궐은 몰래 조무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갔다. 진도공은 조무의 손을 어루만지며 그간의 고난을 위로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낮은 말로 무엇인가를 의논했다. 다음 날 진도공이 병이 났다는 소문이 조정에 퍼졌다. 신료들은 걱정이 되어 앞다투어 공궁으로 달려갔다. 한궐도 도안가도 그 속에 끼어 있었다. 진도공은 병석에서 일어나 신료들을 향해 말했다. 내가 병이 난 것은 공운 있는 신하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오. 대부들이 영문을 알지 못해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다. 공운 있는 신하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도공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조세와 조순이 이 나라의 공신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대가 끊어졌소. 이 어찌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있소? 조씨 일족이 멸문지화를 당한 것은 신들도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그것은 이미 12년 전의 일입니다. 후손이 끊어진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신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였다. 진도공이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조무여, 이리 나와 대부들에게 인사를 올려라. 뒷방 문이 열리며 한 소년이 걸어 나왔다. 대부들 앞에 서서 공손히 절을 올렸다. 대부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 소년은 누구입니까? 진도공은 대답 대신 신료들 중 한 사람의 얼굴을 굽어보았다. 중군 원수 한궐이었다. 한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대부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저 소년은 바로 조씨 일문의 1점 혈육 조무입니다. 지난날 죽음을 당한 아이는 실은 정령의 아들이지요. 이 말에 가장 놀란 사람은 도안가였다. 그는 이미 사색이 되어 조무와 한궐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진도공이 입가에 싸늘한 웃음을 머금으며 도안가를 향해 외쳤다. 그대는 할 말이 있으면 해보아라. 도안가는 완전히 얼이 빠졌다. 비틀거리듯 일어나 뜰 아래로 내려가 땅바닥에 엎드렸다. 신은 그런 도안가의 머리 위로 진도공의 차가운 음성이 내리꽂혔다. 조씨 일문의 비극은 모두 도안가에게서 비롯되었다. 이런 악인을 살려두고 어찌 조씨 일문의 원혼을 위로할 수 있으리오. 여봐라. 뭣들 하느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목을 베라. 그날 도안가는 시장거리에 끌려나가 참수를 당했다. 한궐은 군사를 이끌고 도안가의 집으로 가 그 일족을 도륙내고 재산을 압수했다. 조무는 진도공의 허락을 받고 도안가의 목을 들고 아버지 조삭의 무덤으로 가 제사를 올렸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도성 안 사람들은 모두 통쾌하며 기뻐했다. 조무는 12살 소년이었지만 몸은 이미 성인이나 다름없었다. 진도공은 지난날 조씨 일문의 소유였던 모든 전답과 재산을 조무에게 돌려주는 한편 경의 지위도 내려주었다. 조무의 복권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감동을 안겨준 사람은 조씨 문객이었던 정령이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은인의 자식을 살리다니 놀라운 의리다. 한동안 도성안은 온통 정령에 관한 얘기뿐이었다. 진도공 또한 정령의 일을 듣고 크게 감복했다. 조정에는 이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정령을 불러 군정벼슬을 내려주었다. 그러나 정령은 눈물을 뿌리며 사양했다. 공손저구가 죽음을 자청하고 신이 살아남기를 자청한 것은 오로지 조씨의 1점 혈육을 살려 조씨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조무는 관직에 복이 되었고 원수도 갚았습니다. 어찌 신이 혼자만 살아 부귀공명을 누리고 죽은 공손저구를 혼자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이제 황천에 가서 공손저구를 만나볼까 합니다.
말을 마치자 조문 밖으로 나온 정령은 칼을 빼어 자기 목을 찌르고 죽었다. 조문은 정령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크게 통곡했다. 그 슬픔이 하늘에 닿았음인지 별안간 주위가 어두워지며 빛발이 뿌려지기 시작했다. 비는 사흘 동안 멈추지 않고 내렸다. 조문은 운중산으로 가 공손저구의 무덤 곁에다 정령을 정성스럽게 묻었다. 이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의 무덤을 이이총이라 불렀다. 두 개의 의로운 무덤이라는 뜻이다. 조문은 부모에게 하듯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그 무덤을 지켰다. 이 무렵 중원 판도는 여전히 진과 초나라가 패권을 놓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얼릉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긴 하였으나 진나라는 초나라를 완전히 압도하지는 못했다. 중원의 노른자 자리에 위치한 정나라가 변함없이 초나라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나라와의 싸움에서 한쪽 눈까지 잃는 수모를 당한 초공왕은 자나깨나 진나라에 대한 복수를 꿈꾸었다. 그런 중에 진여공이 신하들에게 살해되고 14살짜리 소년이 진나라 군위에 올랐다. 초공왕은 그런 진도공을 깔보았다. 진나라도 이제 끝이다. 코울릭의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 것인가? 우윤 벼슬에 있던 공자 인부가 이에 동조하여 계책을 내었다. 지난날 우리가 얼릉에서 진나라에게 패배한 것은 진나라가 동맹을 맺고 오왕 수몽으로 하여금 우리의 배후를 치게 함으로써 우리의 전력을 분산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진나라가 오나라와 교류하지 못하도록 그 길목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의 말이 옳소. 어디를 끊어야 진과 오가 교통하지 못할까? 팽성은 진과 오가 왕래하는 기묘한 통로입니다. 팽성을 점령하면 진나라와 오나라 사이에 연락이 두절될 것입니다. 팽성은 지금의 서주로 강소성 동사년에 속한 도시다. 하지만 그곳은 송나라 영토로 우리 초나라와는 멀리 떨어져 있소. 언제까지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질 않소.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는 송나라 대부인 어석, 향윈, 인주, 향대, 어부 등 5사람이 망명해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송나라 재상 화원에게 숙청당해 도망쳐온 사람들입니다. 팽성을 점령한 후 이들에게 병차를 내주어 그곳을 지키게 하면 우리로서는 힘들이지 않고 팽성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그들이 화원의 공격을 받고 패해도 우리나라는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의제의 초공왕은 무릎을 쳤다. 묘책이로다. 초공왕은 군사를 내었다. 자신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되 공자 인부를 원수에 임명하고 어석 등 5망명객에게는 향도 임무를 부여했다. 속국이나 다름없는 정나라 군주 정성공에게도 출전 명령을 내렸다. 진도공이 군위에 오른 해인 BC 573년 6월의 일이었다. 초나라는 양동작전을 구사했다. 정성공에게는 송나라 도성인 상구를 공략하게 했고 초공왕 자신은 그보다 훨씬 동쪽 땅인 팽성으로 진격했다. 이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어 초군은 영성을 떠난 지 20일이 채 안 되어 팽성을 점령했다. 초공왕은 어석, 향위인 등 5대부를 불러 지시했다. 이제부터 이곳은 그대들이 통치하라. 힘을 길러 송나라 정권을 차지해도 좋고 그것이 힘들다면 진나라와 오나라 간에 오가는 모든 연락을 끊어라. 그대들이 위기에 빠지면 언제든 달려와 도와주겠다. 그러고는 병차 300대를 남겨두고 영성으로 귀환했다. 당시 송나라 군주는 송평공이었고 재상은 화원이었다. 그들은 팽성의 초나라의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서자 즉각 군대를 파견하여 어석 등에 대한 토벌을 시도했다. 토벌군 대장과 부장으로 노자와 화의를 임명했다. 토벌군이 진격해온다는 소식을 들은 팽성 총독 어석은 재빨리 영성의 구원을 요청하는 한편 성문을 굳게 닫아걸고 농성 태세에 돌입했다. 토벌군의 공격에 어석이 지휘하는 팽성 수비군은 맹렬히 저항했다. 노자는 상대를 얕보았다. 자신의 용기만 믿고 무작정 돌격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다. 부장 화의는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사라져 군대를 돌려 상구성으로 돌아갔다. 그 무렵 초나라 영윤 영제는 초공왕의 명을 받고 팽성을 구원하기 위해 송나라 땅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이미 토벌군이 패해 귀환했다는 소식에 방향을 바꿔 상구성으로 향했다. 내친 김에 송나라 도성을 공략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기겁을 한 사람은 송평공과 화원이었다. 진나라의 구원을 요청합시다. 초공왕이 나이 어린 진도공을 깔본 것은 실수라고 할 수 있다. 진나라는 군주와 각 귀족들 간의 주도권 다툼을 벌여오긴 했지만 진도공의 즉위와 더불어 예전의 건재함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지혜롭고 덕망이 깊은 중군 원수 한궐이 여러 권문들을 조화롭게 다스리고 있었다. 화원으로부터 구원군을 요청받은 진도공은 한궐을 비롯한 중신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옛날에 진문공이 폐업을 성취하신 것도 송나라를 구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소. 우리 진나라가 다시 천하 패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는 이번 송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달렸다고 봅니다. 더욱이 팽성은 오나라를 왕래하는 데 매우 기묘한 통로이오. 나는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 송나라를 구원할까 하오. 장하십니다. 중군 원수 한궐은 감격에 젖은 눈길로 진도공을 쳐다보았다. 그해 겨울 진도공은 친히 삼군을 이끌고 송나라 구원에 나서 대곡 땅에 대체를 내렸다. 한편 상구성을 향해 진격하던 초나라 장수 영제는 진군의 재빠른 출동에 크게 놀랐다. 진나라가 이토록 기민하게 움직이니 가히 그 얘기를 알 수 있도다.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이렇게 말하고는 군대를 돌려 영성으로 귀환했다. 그러는 사이 해가 바뀌어 BC 572년 진도공 1년이 되었다. 진도공은 초군이 비록 회군했지만 팽성일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진격 명령을 내렸다. 팽성을 포위하라. 동시에 각 나라로 사자를 보내어 군대를 출동시키라 지시했다. 이에 송나라를 비롯해 노위, 조, 거, 주 등 설 등 8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왔다. 이때 제나라만이 군대를 보내오지 않았는데 이 일로 인해 제영공은 진도공의 문책을 받고 세자광을 인질로 보내는 곤욕을 치르게 된다. 그해 정월 진도공은 팽성을 함락시켜 송나라에 돌려주었다. 이때 팽성을 지키고 있던 어석 등 5대부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 진나라 땅 호구로 이송되어 감금되는 신세가 되었다. 호구는 지금의 산서성 원곡현 동남쪽 일대다. 진도공의 이러한 활약은 그동안 초나라 눈치를 보던 중원의 여러 제후국들에 대해 강한 신뢰감을 안겨주었다. 모든 나라들이 앞다투어 진나라를 방문하여 친선을 다짐하였다. 다만 정나라만이 초나라 위세에 눌려 여전히 진나라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런 정나라를 진도공은 몹시 못마땅히 여겼다. 여름철에 그는 제, 송, 노위, 조나라 등 9개국 제후들을 척 땅에 소집하고 정나라 일을 의논했다. 이 회맹에서 노나라 대부 중손멸이 특이한 계책을 내었다. 정나라 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요충지는 호래입니다. 군우께선 그곳에다 관을 설치하고 군대를 주둔시키십시오. 그러면 정나라는 군우의 위세에 눌려 복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호래는 지금의 하남성 사수연 일대로 황하 남한에 자리 잡고 있다. 이를테면 진나라와 국경을 이룬 곳인데 처음에는 정나라 땅이었으나 이 무렵에는 진나라에 귀속되어 있었다. 신체에 비유하면 정수리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좋은 제안이구려. 진도공은 중손멸을 칭찬한 후 9개국 군사들을 거느리고 호래 땅으로 나가 성과 돈대를 쌓았다. 그리고 큰 나라에는 군사 1,000명을 보내도록 하고 작은 나라에는 300 내지 500명의 군사를 보내게 하여 공동으로 호래성을 지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나라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때 정나라는 정성공이 죽고 정의공이 새로이 군위에 올라 있었다. 결국 정의공은 진나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청하여 호래로 나가 항복 서약서를 바쳤다. 이로써 진도공은 허나라와 채나라 등 초나라 인접국을 제외한 모든 중원 제후국을 자신의 영향권 안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언제 또 초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정나라를 진나라로부터 뺏어갈지 알 수 없었다. 진도공이 이 문제를 고민하자 한궐이 안을 내었다.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오나라에 사자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오나라와 초나라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날 초나라에서 망명에 온 무신이 오나라와 교류하며 그 아들 무호용을 그곳에 머물게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오나라로 하여금 초나라의 뒤를 치게 하자는 의도였습니다. 실제로 오나라는 수시로 초나라를 공격하여 괴롭혀왔습니다. 우리가 얼릉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초나라 전력이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공께서는 지금이라도 오나라로 사자를 보내어 초나라를 공격하라 부탁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초나라는 오군 때문에 정나라를 돌볼 여가가 없을 것입니다. 한골의 말에 진도공은 얼굴이 환하게 퍼졌다. 이제야 나의 근심이 씻은 듯 사라지는구려. 그는 곧 말 잘하는 사람을 뽑아 오왕 수몽에게로 보냈다. 오나라는 신비의 나라다. 갑자기 중원에 출현했다. 갑자기라고 했지만 실은 그 전부터 오나라는 존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사서에서고 이전까지의 오나라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미개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독자적인 문명을 형성했으면서도 워낙 외진 곳에 있어 중원과 교류할 기회가 없어서였을까? 중국에는 두 개의 큰 강이 수평으로 가로질러 있어 대륙을 3등분하고 있다. 이 두 개의 강 중 위쪽에 있는 강을 황하라 하고 아래쪽에 있는 강을 장강 또는 양쯔강이라 한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저 하라고 하면 황하를 말하미요, 강이라고 하면 장강을 가리킨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국 문명을 거론할 때 황하 문명만을 연상한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편파적이다. 중국에는 황하 문명 외에 또 하나의 거대한 고대 문명이 있었다. 장강 문명이 바로 그것이다. 양저 문화나 청년강 문화 등 그 일대에서 발굴된 신석기 시대의 유적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중국 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장강을 양자강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서양인들에 의해 그렇게 불리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속설이 있다. 장강 하류에 양자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그곳이 지금의 양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도 그 근처에 양자전이라는 나루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그러한 지명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어느 때인가 한 서양인이 양자 마을을 방문하여 그 앞을 흐르는 강 이름을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 고장 사람들은 자기네 마을 이름을 묻는 줄 알고 양자라고 대답해 주었다. 이때부터 서양인들은 장강을 양자강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실제로 양자진 앞을 흐르는 하천을 양자강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다고도 한다. 장강은 매우 길다. 상류에서 하류까지 수천 리에 달하며 그 지류만도 수천 개가 넘는다. 장강의 상류 일대는 우리가 잘 아는 촉이라는 땅이요, 중류는 형만이라 불리는 초나라 근거지였으며 하류 쪽으로 내려오면서 오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다. 이 오나라가 중국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BC 585년이다. 이 해는 주왕실 연호로 주간왕 1년이요, 진나라 연호로는 진경공 15년이다. 진나라가 수도를 강에서 신전으로 옮긴 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해의 사기나 춘추는 오나라에 대해 처음으로 기록을 남긴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 해가 바로 오나라 추장인 수몽이 왕호를 사용한 해이며 이때부터 오나라는 중원 국가들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사기를 보면 물론 그 이전의 오나라 역대 추장들의 이름이 일일이 나열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연호나 행적에 대해서는 일절 기록된 것이 없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것들은 모두 오나라가 강대해진 이후에 만들어진 것임에 틀림없다. 사기의 오태백세가에 의하면 오나라 시조는 주태왕의 큰 아들 태백이다. 태백에게는 계력 주문왕의 아버지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 주태왕이 동생인 계력에게 군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그는 다른 동생 중홍과 함께 장강 하류 지방으로 도망가 몸에 문신을 새기고 머리를 잘랐다. 그 후 그곳 원주민을 규합하여 나라를 세우니 그것이 곧 구오 혹은 오라고 불리는 나라였다. 도읍지는 역시 오로서 오늘날 소주 근방이다. 태백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가 죽은 뒤 동생 중홍이 수장에 올랐으며 그가 바로 오중이다. 그 뒤로 오중의 자손들이 계속 수장을 물려받아 수몽대에까지 이르니 태백으로부터 19대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 이러한 계보는 후대에 이르러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오나라는 수몽대에 이르러 진나라와 교류하면서 부쩍 강성해졌다. 그 전파역을 담당한 사람은 초나라에서 진나라로 망명한 무신과 그 아들 무호용이다. 그러나 이는 중원의 시각에서 본 것일 뿐 실제로는 나름대로 독자 문명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사서들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오나라가 형편없는 미개국이었다면 어찌 한순간에 강대국으로 변모할 수 있겠는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명에 진나라 무신이 전해준 중원의 선진 문명이 더해져 오나라 국력을 꽃피운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전쟁 방법이나 기술 등은 오나라보다 중원 쪽이 앞섰을 것이다. 이런 것은 단기간에 전수할 수도 있다. 초나라의 원한을 품고 있는 무신과 무호용으로서는 복수를 위해서라도 집중적으로 병기와 전술을 전수해 오나라의 전쟁 능력을 극대화시켰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기록에 의하면 오나라는 수몽대에만 초나라와 10여 차례의 큰 전투를 벌였는데 승패는 반반이었다. 중원의 패자국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는 강대국 초나라를 상대로 이러한 접전을 벌인 것만 보더라도 당시 오나라의 전투력이 어떠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오나라의 국력 증강 요인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제철법의 발달이다. 이 무렵은 바야흐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무렵이었는데 대륙 동남방에 위치한 오나라에도 제련법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오나라 근방에서 나는 철은 중원의 것보다 상당히 양질이라 중원의 병기보다 훨씬 단단하고 예리했다. 그러니 전투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오나라의 검술이 발달하고 유달리 명검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 어찌되었건 오나라는 진나라를 통해 중원 문화를 흡수했고 삽시간에 초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강대국의 면모를 갖춘 채 호련 역사 무대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무렵 무호용은 오나라에서 행인, 외교관의 자격으로 국정자문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오나라 군사들에게 병차 제작법 및 조종법과 진법 등을 전수하는 한편 수시로 고국인 진나라와 연락을 취했다. BC 570년이면 오나라 연호로 수몽 16년이다. 진나라 연호로는 진도공 3년에 해당한다. 그해 정월 무호용은 진나라 중군 원수 한골로부터 비밀 지령을 하나 받았다. 오왕으로 하여금 초나라를 공격해 하라. 그는 곧 수몽을 아련하고 초나라를 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수몽은 장남인 제번을 대장으로 삼고 둘째 아들인 여제와 셋째 아들인 여매를 부장으로 삼아 초나라와의 접경 지역인 구자로 나가게 했다. 구자는 지금의 안희성 무호현 동쪽에 있는 읍으로 장강 연안의 도시다. 그러나 초나라 임금인 초공왕도 허수아비는 아니었다. 그는 많은 세작들을 오나라 땅에 잠입시켜 수시로 오군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오군의 전선이 서진하여 구자 강안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세작들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은 초공왕은 불같이 화를 내었다. 날파리처럼 달라붙어 때도 없이 괴롭히는 오나라가 여간 괘씸하지 않았다. 이 기회에 오나라를 박살내리라. 그러고는 숙부인 영윤 영제에게 정예병 2만 명을 내주어 이쪽에서 먼저 오나라를 침공하게 했다. 영제는 전선과 병차를 거느리고 수륙 양로로 진격하여 제번이 주둔하고 있는 오나라 구자 땅을 급습했다. 이 기습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어 제번은 구자를 초군에게 내주고 장강 하류 쪽으로 후퇴했다. 첫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영제는 계속해서 군대를 몰아 형산까지 진격했다. 형산 역시 오나라 영토로서 지금의 안희성 당도현 동북쪽에 있는 산이다. 이에 영제는 오군을 깔보는 마음이 생겼다. 내친 김에 오왕의 항복까지 받아내리라. 그때 영제를 도와 함께 출전한 장수로 등효라는 사람이 있었다. 등효는 초나라에서도 명장 반열에 낄 만큼 용맹스럽고 지휘 능력이 뛰어난 장수였다. 그는 영제가 친히 오나라 수도까지 진격하려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이 부근의 강은 흐르지 않고 괴어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나가기는 쉽지만 물러서기는 어렵습니다. 소장이 먼저 전선을 거느리고 앞으로 나가 유리하면 진격하고 불리하면 돌아오겠습니다. 원수께서는 구자에 머물러 계시다가 사세를 보아 만전지책을 세우십시오. 듣고 보니 그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았다. 영제는 등용에게 크고 작은 배 100여 척을 내주어 동쪽으로 나가게 하고 자신은 구자에 머물며 등효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렸다. 한편 오군 대장 제번은 구자를 빼앗기고 양산 방면으로 후퇴하여 새로이 전열을 가다듬었다. 초군은 필시 첫 싸움에서 이긴 기세를 타고 동쪽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나는 매복지게로 초군을 섬멸하겠다. 각 군에 명을 내렸다. 둘째 여제는 전선 100척을 거느리고 나가 채석항에 매복해 있다가 초군이 나타나면 두들겨 부숴라. 셋째 여매는 전선 50여 척으로 양산으로 나가 초군과 싸우되 거짓 패한 채하고 채석항 방면으로 달아나라. 나는 뒤편에 머물러 있다가 상황을 보아 적장을 사로잡으리라.
초군 장수 등효는 장강을 따라 조심스럽게 양산 방면으로 나갔다. 양산 근처에 이르자 오군 장수 여매가 50여 척의 전선을 거느리고 다가오는 게 보였다. 등효는 친히 북채를 잡고 북을 울렸다. 둥둥둥. 넓은 장강의 강물 위로 진격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오군 장수 여매는 초나라 수군을 맞이하여 몇 번 싸우다가 짐짓패한 채 동쪽으로 달아났다. 등효는 적함을 놓칠세라 뒤쫓아 채석항 근처까지 추격했다. 그때 오군 대장 제번의 수군이 나타났다. 두 나라 수군 사이에는 일대 접전이 벌어졌다. 전세는 팽팽했다. 등효가 제번의 배를 노리고 앞으로 나가려 할 때였다. 벼란간 뒤편에서 포성이 진동했다. 동시에 지금까지 채석항에 매복해 있던 여제의 수군이 장강을 뒤덮을 듯 나타나 초나라 수군의 뒤를 엄습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앞뒤로 오나라 수군을 맞이한 초나라 전선들은 비오듯 쏟아지는 화살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초군 장수 등효는 얼굴에 화살을 3대나 맞았다. 그는 아픔을 무릅쓰고 화살을 뽑아 강물에 내던진 후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오나라 전선은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큰 갈고리와 긴 창으로 초나라 전선을 어지러이 치고 잡아당기고 떠밀었다. 아, 내가 여기서 패하는구나. 마침내 등효는 오군에게 사로잡혔다. 그러나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당했다. 오군의 대승이요 초군의 완패였다. 100여 척의 초나라 전선은 모두가 불타거나 부서져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목숨을 구해 달아난 병사들은 겨우 300여 명에 불과했다. 구자에 머물며 승전 소식을 기다리던 영제는 비참한 행색으로 도망쳐온 초군 병사들을 보고 대경실색했다. 예전에 공자 측의 얼릉 전투 패배를 힐책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바 있던 그였다. 그 일로 인해 가뜩이나 초공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던 영제였다. 그는 영성으로 돌아갈 일이 두려웠다. 한 신복 부하가 그런 영제의 마음을 눈치채고 아뢰었다. 우리는 이미 오나라 땅인 구자를 빼앗았습니다. 패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원수께서는 이 점을 강조하여 보고서를 올리되 등효가 제멋대로 군사를 몰고 나갔다가 패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문책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초공왕에게 올릴 보고서를 쓰려 할 때였다. 채석항 전투에서 크게 이긴 오군 대장 제번이 승세를 타고 구자까지 쳐들어왔다. 영제는 부랴부랴 전선을 거느리고 나가 싸웠으나 사기 충천한 오나라 수군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영제는 구자까지 빼앗겼다. 패잔병을 수습하여 영성으로 향하던 그는 끝내 두려움과 우라병을 이기지 못하고 피를 한 마리나 토한 후 죽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기진맥진하여 죽게 하겠다는 옛 동료 무신의 저주가 맞아떨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오나라를 이용해 초나라 전력을 분산시킨 진도공의 외교 정책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초나라는 오나라의 침공으로 인해 정나라 일을 살필 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윤인 영제까지 잃었기 때문이었다. 그해 여름 진도공은 진나라의 위세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개택이라는 곳에서 여러 군주들과 함께 회맹을 가졌고 연이어 척 땅에서 다시 대회를 열었다. 이로써 진나라의 명성은 중원뿐 아니라 멀리 적족과 융족들 사이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이듬해인 BC 569년 진도공 4년에는 동북방의 융족 중 하나인 산융이 진도공에게 공무를 바쳐왔다. 무종국을 비롯한 우리 산융족들은 진나라와 화평하기를 청합니다. 산융은 부경이라고 하는데 일찍이 제환공에 의해 토벌당한 바 있었다. 당시 산융의 중심지는 영지국이었으나 이 무렵에는 무종국을 중심으로 결합하고 있었다. 산융은 중원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환공 때를 제외하고는 늘 중원을 침공하여 여러 나라들을 괴롭히곤 했었다. 그런 중에 진도공이 중원을 제패하고 제환공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도자로 떠오르자 지레 보복이 두려워 호피 100장을 싸들고 멀리 진나라 도성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주나라 왕성에서 자란 진도공은 산융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품고 있었다. 그는 무종국 사자인 맥락이 바치는 공무를 일단 물리치고 신하들을 불러 의논했다. 융족을 비롯한 오랑캐들은 도무지 신의가 없소. 화평하는 대신 차라리 군대를 동원해 중원에 힘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소? 대부분의 대부들이 찬성하는 가운데 유독 사마 위강만이 단호하게 반대했다.
그건 안 됩니다. 위강은 진문공 때의 명신인 위주의 직계 후손이다. 진도공이 물었다. 어째서 안 된다는 것이오? 우리나라는 이제 막 여러 제후를 통합하여 폐업을 성취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산용을 친다면 초나라는 틀림없이 그 기회를 틈타 다시 중원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모든 제후가 초나라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붙으면 지금까지의 수고는 모두 헛것이 되고 맙니다. 어찌 산용과 중원 제후들을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산융의 청을 받아들여 화평하자는 것이오? 그러합니다. 산융과 친하게 지내면 어떤 이득이 있어? 그들과 화평을 맺으면 5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들어보시겠습니까? 말해보오. 먼저 우리 진나라와 산용은 같은 황하 북부에 위치해 있어 서로 교류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산용은 땅은 넓으나 척박하여 재화가 귀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싼 값으로 그들의 땅을 매입하여 토지를 넓힐 수 있으니 이것이 첫 번째 이익입니다. 산용과 친하게 지내면 그들은 더 이상 중원 땅을 침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방 백성들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지요. 이것이 두 번째 이익입니다. 또한 우리가 덕으로서 그들을 회유하면 군사를 쓰지 않아도 되니 이것이 셋째 이익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오? 산용이 우리 진나라를 섬기면 우리는 사방의 위험을 떨칠 수 있고 동시에 모든 제후들은 우리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넷째 이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북쪽을 염려할 것이 없으니 오로지 남쪽 초나라에만 힘을 쏟아부을 수 있으니 이것이 5째 이익입니다. 이래도 주공께선 산용과 화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위강에 졸이 있고 열에 있는 웅변의 진도공은 감복했다. 그대 덕분에 나라와 나라 간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소. 그러고는 산용과의 화평에 관한 일을 위강에게 일임했다. 위강은 맥락과 함께 무종국으로 갔다. 이때 무종국 군주는 가보라는 사람으로 진나라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가보는 위강을 맞이하여 주변 추장들을 불러 모아 입술에 피를 바르고 맹세했다. 진공은 중국의 방백으로서 북쪽 산용에 대해 군사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산용도 결코 중원을 침범하거나 약탈 행위를 하는 일 없이 서로 평화스럽게 지낼 것을 확약한다. 이 맹세를 저버리는 자가 있으면 명신이여 그를 벌하소서. 맹약이 끝나자 산용 추장들은 온갖 토산물을 위강에게 바쳤다. 그러나 위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군주를 대신해서 왔을 뿐 개인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오. 그대들의 선물을 받을 수 없소. 산용 추장들은 서로 돌아보며 진나라 대신은 청렴 결백하기가 이와 같구나. 탐복하고는 더욱 위강을 공경했다. 진나라 위세가 중원을 넘어 변방까지 진동시키자 초공왕은 더욱 초조해졌다. 오나라와의 싸움에서 패해 죽은 영윤 영제의 후임으로 우윤 인부를 임명했다. 그런데 인부는 천성이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 여러 속국들에 대해 끊임없이 뇌물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진나라가 초나라를 버리고 진나라 속국이 되기를 자청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한 초공왕은 격분하여 신임 영윤 인부를 칼로 쳐 죽이고 그 동생 공자정을 새로이 영윤에 임명했다. 영윤정은 진나라를 되찾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 한수를 건너갔다. 이때 진나라 임금은 진해공이었다. 그는 초군이 쳐들어 온다는 소식에 사색이 되어 얼른 국경으로 나가 다시 초나라의 충성을 맹세했다. 초공왕은 또 영윤정에게 지시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정나라만큼은 진나라에 내줄 수 없다. 그대는 북진하여 정나라 항복을 받아오라. 영윤정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정나라 땅을 향해 진격했다. 이 무렵 정나라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하극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군주의 권한보다 신하들의 세력이 더 세진 것이었다. 이 중 특히 육경의 세력이 강했다. 이때의 육경이란 자사, 자호, 자희, 자국, 자후, 자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라는 글자에 대해 잠시 설명하면 본래 자는 공자라는 뜻으로 군주의 아들에게만 붙였는데 춘추시대 중기로 들어서면서부터는 공족이나 경대부들의 자로 쓰이기 시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로도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자산이 자온이 하는 호칭은 정의공의 아들, 즉 공자사나 호라는 뜻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받은 자인 것이다.
이름이나 다름없는 고유명사다. 실제로 자사나 자호는 정의공보다 훨씬 윗대인 정목공의 후손이다. 물론 공자니 맹자니 할 때의 자는 위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성씨 뒤에 붙인 자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보통 명사로 사용되었다. 요즘 말로 하면 선생님이다. 어쨌거나 자사, 자호, 자의 등 육경은 정권을 장악한 채 군주인 정의공과 대립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나라 조정은 늘 군신 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초나라 침공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의공은 진나라의 구원을 청하자. 라고 주장한 반면 육경의 우두머리 격인 자사는 항복하고 초나라를 섬깁시다. 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정의공이 못마땅한 기색으로 투덜거렸다. 초나라를 섬기면 또 진나라가 와서 우리를 칠 것인데 그때는 어찌할 것인가? 아예 진나라 하나를 정해 섬기는 것이 좋을 것이오. 주공께 선진 초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우리를 더 아낀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황하의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린다면 사람의 목숨으로는 어림도 없다. 어느 쪽이건 강한 나라와 화친을 맺으면 그만입니다. 초나라가 오면 초나라를 섬기고 진군이 오면 진나라와 동맹 맺는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다시 풀이하면 이렇다. 황하의 물은 누렇다. 그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기로 한다면 사람의 한평생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초나 진나라가 정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다리기로 한다면 황하의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일이니 아무 쪽이든 상관하지 말고 쳐들어오는 쪽과 동맹을 맺자. 자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질 가망성이 없다. 백년하청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자사의 이 말에 정의공은 화를 버럭 내었다.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가? 그대 말처럼 하면 우리나라는 해마다 동맹 맺느라 편안할 날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진 않겠다. 그대들이 진나라로 가지 않겠다면 내가 친히 진나라로 가 구원군을 청하겠다. 마침 그때 진도공이 회맹을 열기 위해 각 나라 군주들을 위라는 땅에 모이게 했다. 정의공은 잘 되었다는 듯 자사와 함께 신정을 출발했다. 그러나 어찌 알았으랴. 이것이 정의공의 마지막 일 줄이야. 위 땅으로 향하는 도중 정의공과 자사는 초나라의 일로 계속 말다툼을 벌였다. 정의공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자사에게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그날 밤이었다. 자사는 정의공에게 당한 모욕에 앙심을 품고 신복수화를 시켜 잠자는 정의공의 가슴을 칼로 찔러 죽였다. 주공께선 급살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자사는 그 길로 신정으로 돌아와 신료들에게 이렇게 발표하고 정의공의 아들가를 군위에 올려 세웠다. 그가 바로 정간공이다. 이때 정간공의 나이 5살. BC 566년 진도공 7년의 일이었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는 다소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재상자사가 정의공을 조회하였는데 정의공이 예로서 대우하지 않았다. 자사가 화가 나서 요리사를 시켜 독약으로 정의공을 살해하고 제후들에게 부고를 띄워 우리 군우께서 갑작스런 병으로 돌아가셨다. 라고 하였다. 이어 정의공의 아들 희가를 옹립하니 이때 희가의 나이 5세였다. 자신을 예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다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으나 신하가 군주를 죽이는 일은 이제 예사로운 일이 되었다. 그만큼 군주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는 증거다. 5살짜리 군주를 세운 자사의 전횡은 전보다 더욱 극심해졌다. 말만 신하일 뿐 임금이나 마찬가지였다. 자사는 자신의 신복들과 의논한 후 국경을 돌파한 초군에게 사자를 보냈다. 그동안 우리가 진나라를 섬긴 것은 죽은 선군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선군 정희공은 죽었습니다. 앞으로는 초나라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초나라 영윤정은 사자에게 이끌려 나온 5살짜리 임금 정간공을 보자 더 이상 추궁할 마음이 사라졌다. 곧 군대를 돌려 본국으로 돌아갔다.